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 내 독서 동아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1학년 때는 알바를 하느라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같은 학과 친구의 권유로 동아리에 들었죠. 사실 제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라 일부러 학교 생활을 피하려고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과에서 친구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하니 제가 생각해본 것만큼 무섭고 힘들지도 않아 동아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독서 동아리 활동은 사실 제 기대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같은 글을 읽고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를 이해시켜준 활동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남편, 그 당시 남자친구는 그 모임 내에서도 저와 가장 의견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와 정반대의 이성적이고 본인 주관이 뚜렷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전 감성적이고 늘 감정에 휩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회피하는 편인데 저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남친은 과묵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너무 없긴 했지만요. 그렇게 대학 재학 중 연애를 하게 되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짧은 연애였고 아직 서로 감정이 컸지만 이별의 그 순간에도 깔끔했어요. 군대 가기 3일 전 제가 울면서 보고 싶을 거다 기다려줄게 하고 이야기하니 아니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살고 취업도 하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남친의 모습에 저는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덤덤하지만 그때는 많이 무너졌었어요. 오기 아닌 오기로 취준과 공부를 했고 남들보다 빠르게 취업도 했습니다. 건너 그이의 저녁 소식과 복학 소식이 들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학교에 취업계도 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도 남친과도 완전히 끝일 줄 알았어요. 취업을 한 이후에는 삶의 큰 목표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영부영 처음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지만 그저 덤덤했어요. 첫 회사에서 그럴싸한 친한 사람도 없었고 이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도 약간의 질투와 뜨뜻미지근한 축하를 받고 끝났습니다. 인간관계에 남들보다 예민하고 사람을 더 쉽게 믿고 상처받고 그래도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해 매번 반복되는 사람들은 학습제 상처를 알기에 아예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해요. 제가 딱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저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먼저 저를 챙겨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고 사랑받고 배려받는 입장에 또 다시 서자 이직한 회사의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 마음이 다시 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절 챙겨주고 친해진 동기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언니한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자 그 언니는 자기가 사람을 정말 잘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친해지고 싶었던 거라며 이야기한 후 자기 동생을 소개받을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전 여러 차례 거절했어요. 전 남친이 제 첫사랑이었고 첫 연애였던 터라 잊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정을 나눌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소개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결국 소개팅을 했습니다. 막상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먹고 분위기도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애프터까지 제의를 받았어요. 한 달가량 주마다 두세 번씩 보면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전남친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개받은 그분은 전남친보다는 저와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분에게 저는 저에게 전남친과 같은 가령 이성적이게 만들어낸 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전남친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편안했었거든요. 결국 소개팅으로 만난 분께 제 이야기를 모두 했고 친구로 지내자며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전 곧바로 전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번호를 바꿨지만 그 친구는 아직도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어요. 익숙한 번호를 누르자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듣다간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아 주말에 어디에서 보자 하고 무뚝뚝하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전화가 끊겼어요. 그 주말 약속한 장소에 가니 익숙한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 전 아무렇지 않게 그 옛날로 돌아간 듯 인사했고 그 친구도 그랬어요. 같이 밥을 먹은 후 바다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바다 앞 허름한 모태방은 하나 잡아두고 대충 신문지를 주워다 바다를 보며 맥주 한 캔을 하는데 그 친구가 무덤덤하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결혼하자. 오늘 하루 종일 제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고 저는 그 친구 하는 일도 사는 집도 요즘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걔는 그냥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 후로 특별히 연락을 하진 않았죠. 본인이 결혼하자고 했으면서 아무런 기별도 없었네요. 그 한 달쯤 뒤 생리를 안 해서 임태기로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었어요. 하룻밤에 임신이 바로 되다니. 저는 곧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해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니 알겠다고 서두르겠다며 주말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간 친구 집에서 본인이 예약한 결혼식장과 스드메나 계약한 가구들이나 뭐 결혼에 필요한 주절주절 이야기들을 한 번에 듣고 한 달 동안 결혼 발품 팔았구나. 나도 모르게.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랐구나 싶었네요. 뭐 대충 이야기 들으니 혼자 이러저러 생각이 많아 했길래 모른 척 귀엽다고 웃어 넘겼어요. 금전적 부분이나 남편이 놓친 부분 대충 잡아주고 그 후엔 함께 상의를 하고 있죠. 상의해야 하는 걸 몰랐다고 하네요. 남편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님도 딱 남편처럼 무뚝뚝하고 말 없고 이성적이고 칼 같은 사람이었대요. 어머님은 남편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인지 아버님이 나름대로 그 성격에 아내가 남긴 유일한 자식이라며 남편을 엄청 잘 키우셨대요. 남편도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격 그대로 남편도 물려받았고요. 아무튼 배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모든 일정을 최대한 빡빡하게 당겼고 별 문제 없이 결혼은 진행되었어요.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랑 차 한 대 해주셨고 시댁에서는 큰 가구 해주셨어요. 시댁은 아버님 한 분뿐이시고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같이 작은 회사하고 계셔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거든요. 작긴 해도 월에 일정 금액 이상 나오고 부족함은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가족끼리 진행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척만 불러서요. 남편 주변 지인이 없어서 크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고 저희 부모님은 제 남동생 결혼식을 크게 할 거니 상관없다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결혼 소식을 알리는 걸로 대체했고요. 남편도 공무원 일하고 있었고 저도 대기업 이직했으니 이대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첫사랑과의 재회 후 결혼, 아이까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출산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고 낳은 아기는 장애하였습니다. 정말 몇 번을 기절하고 또 기절하면서 낳은 아이였어요. 저는 정말 제가 출산 중 죽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낳은 예쁜 아이가 저는 당연히 평범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아이일 줄 알았는데 오른쪽 귀가 없었어요. 그냥 말려서 막혀서 있긴 하지만 너무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위안일 정도로 없었습니다. 차후의 검사 결과로는 말리고 작은 귀를 수술을 통해 펴거나 뭐 청력에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수술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성장하면서 귀 교정도 가능하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수술을 할 수 있기 전에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자살 기도까지 했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계속 안아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남편의 노력으로 산후 우울증도 끝자락을 보이고 아이도 한쪽 귀를 제외하고는 청력도 다른 아이들보다 기능이 약해도 심각한 편은 아니니 성장 과정에서 귀 교정을 해주고 수술하면 멀쩡해질 거라 하더군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는 정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끝없이 겹친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 말처럼 남편이 말없이 제게 이혼 서류와 5억이 든 통장, 달마다 500만 원의 양육비를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잠시 친정에 하루 다녀오는 사이 남편의 흔적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돈 딸랑 주고 자기 아이 버리고 떠나는 그 남편 같지도 않은 새끼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허무해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제 눈앞에는 아이밖에 안 보였어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버려진 저와 아이 둘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아파트는 월세로 내놓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며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모른 척 했어요. 이혼 서류는 도장도 안 찍었습니다. 딴 여자 생긴 거라면 좆대보라는 마음이었고 새 출발하라는 마음이라도 같은 심정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 이 상황뿐이었죠. 육아휴직을 최대한 연장해 3년을 채우기로 하고 부모님께 또다시 손을 벌리며 아기를 키웠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라 근처 어린이집에서도 모두 거절을 했고 귀를 제외하고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아이가 단지 겉모습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싫고 두려워 부모님과 셋이 키웠습니다. 남편이 준 통장의 돈은 쳐다도 안 봤어요. 육아휴직 기간인 3년, 남편 떠난 시간 생각하면 약 2년 정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욕을 먹은 적도, 늘 혼자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한 적도 수없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려 답답함을 표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다 나 때문인 것 같았고 내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나만 아니었으면, 이 예쁜 아이가 내게서 태어난 게 아니었으면 아무런 이상 없이 예쁘게 자라 부모 사랑 받으며 살았을 텐데 하필 내게 와 아빠 사랑도 못 받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짧은 휴직 기간을 끝으로 시터를 구해 오전 중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들 세상은 정말 좁다고 말하죠. 그때 동생 소개시켜줬던 언니가 절 보더니 너무 오랜만이라며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반갑게 절 맞아줬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 남편 이름을 말하며 혹시 남편 요즘 공사일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 소개해줬던 자기 동생이 건설 쪽 일을 하는데 공사장 일용직 리스트에 제 남편 이름이 있었대요. 남편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라 태어난 연도를 비교해보니 맞는 것 같아 언니에게 물어봤었다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넘긴 후 혹시 해서 양육비를 준다는 통장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큰 돈과 매달 양육비가 보내져 있더라고요. 제 생일과 아이 생일은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또 돈이. 공무원 월급 얼마 나오는지 훤히 다 알고 시댁 가정환경 훤히 아는데 어떻게 돈을 보냈나 하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한참을 울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차키와 가방망을 챙겨 무작정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고 문을 쾅쾅 두드리니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전과는 다르게 까맣게 그으르고 시커매진 얼굴로 살도 너무 빠져서 헬쓱한 얼굴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그대로 남편 얼굴에다 냅다 후려쳤어요. 어리타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가방으로 내려치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치고 엉엉 울면서 한참을 때리고 때리다 지쳐 주저앉아 오니 남편이 절 안아주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아이 병원비에 생활비에 벌어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며 자기 지금도 곧 일 나가야 하니까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거. 냅다 머리채 잡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그때 출산 당시 의사가 상태 안 좋은 제가 아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귀 교정 비용과 받아야 할 검사들, 최악의 경우 치료비와 약값 등 금전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들, 최소 한 달에 400 이상은 병원비로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고민을 했답니다. 아이가 그렇게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면 엄마 함께 가는 게 좋을 거고,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본인이 벌어야 하는데, 공무원은 그 돈이 안 나오니 노가다를 뛰자. 그런데 제가 알면 속상해할 테니 눈앞에서 사라져서 돈을 모으자고. 그래서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를 주고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고 하네요. 이 미친놈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또 울었네요. 내가 달에 버는 돈이 얼마고 우리 집이 어떻게 사는데 하고. 남편은 결혼하면 집안에 손 벌리는 거 아니라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죄송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이야기를 다 듣고 생각을 정리한 후 남편 폰을 빼서 하던 일들을 전부 안 나간다고 통보하고 친정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해 떠서 아침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남편 출장 끝났다고 월세 준 거 빼고 집 다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네요. 마침 월세 계약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빈집인 상태라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단 아이를 안고 텅 빈 집으로 들어가 남편의 빚 청산을 끝냈습니다. 요즘에는 어플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폰으로 다 정리하고 남편이 보낸 위자료와 양육비 그대로 남편 통장에 옮겨주고 그걸로 비상금 하라고 했어요. 그 후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일 배우건 공무원 준비를 다시 하건 집에서 살림을 하건 선택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군말 없이 살림하면서 공무원 준비한다고 했고요. 저는 알겠다고 그럼 주 생활비는 내가 벌어오고 아이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수술시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하다 재결합 순간을 제외하고 다른 일들은 다 덤덤하게 넘어갔네요. 더 화내고 당신 없었던 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슬펐고 억울했고 또 힘들었는지 쏟아내고 싶었지만 공장과 노가다를 빙빙 돌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몸 망가뜨려 빚까지 내가며 아이와 저를 위해 호구처럼 무식하게 일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더 화를 내겠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전부 몽땅 저와 아이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을 대화로 해결하자고 이야기한 후 끝났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면 서로 더 노력하고 이해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게 예상보다 더 크다는 걸 안 지금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만 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